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인간 행동의 아주 흥미로운 한 단면, 바로 충성심에 대한 심리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는 잘못한 걸 알면서도 우리 편이면 그렇게 감싸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 아주 이상하고 역설적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했는데 정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괜찮아, 당당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터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 바로 팬덤의 역설입니다.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에 저질렀던 꽤 심각한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책임지고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와, 어떻게 보면 정말 책임감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열성 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다, 이미 옛날에 처벌 다 받지 않았냐? 그러니 죄는 사라졌다 라면서요.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본인도 인정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걸까요? 자, 이 정말 풀기 어려운 것 같은 수수께끼의 답은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네 가지 강력한 심리적인 메커니즘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지부조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요. 이 불편함을 없애려면 둘 중 하나를 바꿔야 하잖아요.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라고 인정하는 건 와, 너무 고통스럽죠.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러니까 훨씬 쉬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어릴 때 철없어서 한 실수일 뿐이야. 그렇게 큰 죄는 아니야. 라고 사건의 의미를 축소해버리는 거죠. 결국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살짝 비트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강력한 겁니다. 바로 내 집단 편향이에요. 우리 편, 우리 부족에 대한 애착이죠. 우리 편 중 한 명의 공격을 받으면요, 그건 그냥 그 사람 한 명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 집단 전체, 더 나아가 나 자신이 공격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방어 스위치가 탁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키는 게 곧 우리 집단의 자존심, 우리 부족의 명예를 지키는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덕적 분리라는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 사람의 재능은 진짜 역대급이잖아. 그리고 옛날에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뛰어난 능력이나 선행과 과거의 잘못 사이에 딱 벽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엮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정한 세상 가설이 좀 이상하게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았잖아. 그럼 죄의 대가는 다 치른 거야. 그러니까 은퇴 같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난은 불공정한 이중처벌이라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불공정한 마녀사냥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방어 논리가 아주 단단해지죠. 자, 지금까지는 팬덤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건 특정 팬덤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나 사회 리더들을 볼 때도 똑같이 마주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정말 일 잘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한 명 있고요. 또 정말 사업 수완이 좋은 유능한 CEO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서 똑같은 도덕적인 흠결이 발견됐다고 쳐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과연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대통령은 그냥 행정만 잘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얼굴, 상징이 되어야 하고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 통치할 자격, 그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CEO는 어떨까요? CE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니 해도 회사에 이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생활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회사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높은 도덕성이라는 건 있으면 좋은 플러스 옵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업무 능력, 즉 직무 능력의 아주 중요한 일부로 여겨진다는 거죠. 능력과 인격이 분리될 수 없는 영역, 그게 바로 정치인인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요, 사실 우리 뇌에 아주 오래전부터 깔려있는 일종의 원초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문장이 충격적이지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 편을 맹목적으로 감싸는 이런 행동, 이건 우리 뇌의 오류나 버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핵심 기능, 피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한마디로 엄청난 인지적 구두쇠거든요. 에너지를 아끼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눈앞의 상황을 하나하나 복잡하게 분석하고 따지는 대신 아주 빠르고 단순한 지름길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저 사람은 우리 편, 저쪽은 적, 이렇게 세상을 딱 둘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야 판단이 빠르고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부족주의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과거 원시 시대의 생존을 도왔던 이 본능이 복잡한 현대사회, 특히 정치판에서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편이 하는 행동에는 뭔가 깊은 뜻과 좋은 의도가 있을 거야. 하지만 상대편이 하는 행동은 그냥 단순하고 사악하고 나쁜 의도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뇌가 이런 편한 지름길을 계속 쓰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게 되고 우리 편의 잘못은 어떻게든 덮어줘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정치 이론가 칼 슈미트가 남긴 이 말이 이 현상의 본질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니라 친구와 적의 구분이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무대는요, 본질적으로 누가 더 착하고 나쁜지를 가리는 도덕경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철저하게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가를 가르는 싸움터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그동안 이해가 안 되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성인지 감수성 같은 아주 높은 도덕적 기준을 누구보다 강하게 외치던 집단이 막상 자기 편 사람에게서 똑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준을 버리고 감싸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건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도덕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편을 지켜야 하는 생존 투쟁, 권력 싸움으로 변질되는 거죠. 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뇌에 이렇게나 깊고 오래도록 새겨진 이 본능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남의 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편의 잘못에 대해서 더 냉정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게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